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저는 곰곰이입니다. 저는 강경훈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네, 1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좀 뒤에 2부가 오늘 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스트가 있기 때문에 1부를 타이트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우선 보수 단일화 요즘 핫한데 그래서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강경훈 기자?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 이제 촬영하는 건 2시 오후 2시인데요. 이따가 2시 20분에 뭐 저기 이준석 후보가 뭐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던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집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착하고 네. 있어요. 뭐 그럴 만한 배경은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요. 대선 이제 막바지 치달으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한테 약간 희망 고문 될 만한 조사 네. 결과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대선 초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이제 적게는 10%대 초반에서 좀 많게는 20%대 초반까지 나오는 맞아요.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다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진영의 좀 결집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약간 한 자릿수 차이가 나는 결과도 좀 종종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국힘 쪽에서는 이준석이 지금 최대 한 10% 정도 네. 나오는 여서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 이준석이랑 합치면 이준석의 표가 이제 모조리 올 것이다. 보수표로 올 거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네. 것 같고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국힘 쪽에서도.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그 지지율 격차를 좁힐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국힘 쪽에 전개가 됐고 이제 그 사전 투표가 29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 전에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하려는 의지가 좀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대선 투표가 이미 시작됐어요. 맞아요. 재외국민 투표들은 이제 하고 있죠 벌써. 예, 어제부로 종료가 됐고 예, 네네.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만 명 가까이 20만 명 넘게 투표를 했고 이제 투표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예, 총 유권자가 4,400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그거에 비하면 이제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뭐 25만 명 중에 크게 잡아서 한 최소 10만 명 정도가 김문수랑 이준석한테 투표했다고 가정한다면은 아닐 것 같은데. 네, 더 낮을 가능성이 있죠. 네. 좀 여유롭게 잡았을 때 그렇다고 본다면 한 10만 명 유권자들은 두 사람이 단일화하지 않은 조건에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 사람들 중에선 단일화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제 원리적으로는 이 투표가 무효화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 지난 대선에서 그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할 때 또 마찬가지 상황이었거든요. 재외국민 투표가 끝나고 나서 단일화가 했는데 사실상 다 사표가 됐고. 그렇죠. 네, 이게 뭐 선거 제도를 약간 왜곡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계속해서 이렇게 매달리고 있으니까 국힘이 이준석 입장에서도 뭐 나쁠 건 없겠어요. 뭐 이준석은 자기한테 어느 쪽이든 구애를 하면은 그 자체가 자기 가치가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스스로 좀 즐기고 있을 거예요. 그럴 것 네. 같아. 엄청 즐기고 있을 것 같아. 그 막바지로 갈수록 국힘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거고 지금 한 이틀 남은 건데 그 이제 이준석은 단일화 가능성이 0%다. 이제 단일화가 아니라 김문수가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준석한테 조건을 제시해달라 그렇게 했지만은 이준석은 완전히 좀 쌩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이렇게 자기 몸값을 더 올리면서 이제 또 지금 10%대 넘는 여자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국힘이 구애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보고
이제 국힘이 어쨌거나 한 지금 100석 넘는 거대 정당이고 이런 구애가 이제 대중들의 좀 기대 심리도 자극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참. 근데 어때요? 끝까지 이준석이 뭐 이따가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 이 끝까지 이렇게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모드로 나갈까요? 근데 이준석이 뭐 지금 완전히 가능성을 닫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긴 하지만은 이 우리의 역대 단일화가 성사된 과정들이나 어떤 그런 걸 보면은 안 한다고 했다가 하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거든요. 많이 된 경우가 처음부터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고 이 협상에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기는 단일화를 하려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몸값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게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익이 실제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미 알려졌듯이 단일화 조건으로는 40대 총리, 와, 맞아요. 당권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저는 이게 뭐 아예 없던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나 뭐 이준석은 여기 더해서 자기를 팽식했던 친윤 세력들의 뭐 사과 이런 걸로 좀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단도리를 치고 싶어하는 좀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라고 한다면은 이준석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치판에서 뭐 눈앞의 이익이라는 건 좀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장기적인 앞날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좀 흐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리스크도 있어요. 또 실제로 자기가 친윤, 이제 윤을 중심으로 해서 친윤 세력한테 팽당하고 뭐 결국 자기가 당을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또 그런 경험이 있고 안철수가 그 지난 대선에서 막판 단일화를 하긴 했는데 네. 뭐 대부분은 이제 유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뭔가 좀 받을 게 있으니까 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쵸. 했지만은 정작 안철수는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낙동강을 오리알 그렇죠. 됐죠. 거기서. 뭐 당권 경쟁에서도 밀려났고.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이제 지금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클 거고 특히 지금 그때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윤석열 세력이 지금처럼 이제 지금 김문수 좀 극우로 똘똘 뭉쳐진 이 세력들에 비해서 그렇게 극우화됐다는 느낌도 없었고 또 불안정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예, 그죠. 어쨌거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됐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김문수를 좀 지탱하고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이라는 거는 좀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정권에서 이준석이 이제 영합해 좀 힘을 합쳐가지고 정권을 만약에 잡는다고 했을 때 과연 자기한테 담보되는 게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고. 이준석보다 오히려 정과군 이쪽이 더 파워가 그렇죠. 세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과 그런 세력들과 또 정치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물론 우리의 뭐 세력을 너한테 온전하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네. 그래서 오히려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제 3자가 봤을 때는 길게 보는 게 자기한테 더 좀 실익이 있지 않겠나. 지금 눈앞에 어떤 대선 이후의 상황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리고 자기가 단일화에 응한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국힘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국힘과 완전히 절연을 하고 완주를 해서 이제 정치적인 명분을 챙기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보수 세력이 이제 완전히 쪼개지고 뭐 재편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아가지고 차기를 노리는 그런 게 오히려 맞아. 네. 현실적으로 또 맞지 않겠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카운터 파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럴 가능성도 이제 좀 생각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넓혀가는 선택이 좀 나을 수 있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준석은 다음 대선에서도 40대거든요. 그러니까. 85년생이니까 젊은 정치인이에요. 네. 젊은 40대 정치인이라는 걸 내세울 수 있는 여전히 그렇게 그런 상황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상식적으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굳이 국힘이랑 손을 잡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될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죠? 네. 굳이 뭐하러? 어차피 이 단일한다고 되냐고 안 되지 않을까? 단일한다고 안 되지 않을까? 이제 단일화를 보는 관점을 선거 승리로 볼 거냐, 다른 관점으로 볼 거냐가 있게 되겠죠. 꼭 제가 선거 볼 때 승리만은 이 아니다. 선거판에서 이재명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물론 선거에 들어가면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과연 국민의힘에 있거나 이준석이나 누구나 이재명이 질 거다? 단일화하면 이재명이 질 거다? 여론조사도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거를 단 일주일 만에 뒤집어 엎는다? 그럴 만한 감동적 드라마가 나온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화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무슨 그러니까 선거의 그 정도의 드라마는 정몽준이 사고 친 거 외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단일화를 했을 때 이미 선거판이 끝난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이 이기는 걸로 이제 여론이 다 뒤집어졌었고 정몽준이 그걸 한번 빼려고 했다가 이제 드라마가 펼쳐진 건데 그 사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지금 이재명이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 단일화 논의는 왜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왜 하는 거야 대체? 당권 경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정계 개편의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단일화 논의에 플레이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김문수와 이준석만 보이지만 사실은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요? 한동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 정당의 차기 리더가 누가 있냐? 이제 그 계엄 뭐 전에도 없었지만 계엄 이후에 남은 차기 리더는 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한동훈과 이준석 외에는 차기 리더는 지금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뭐 리더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밀려났고 오세훈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오세훈이 사실 도망친 거죠. 네, 비겁하게 예선전에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예선전에 등판을 했고 자기는 모든 걸 걸고 나가겠다고 한 거잖아요. 오세훈은 차기를 노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발을 뺀 거란 말이죠. 근데 오세훈이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하면 끝나요. 그럼 남은 건 이제 오세훈이 있다고 해서 정치가 뭐 어떤 새롭게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정계 개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는 둘 한동훈과 이준석입니다. 둘 다 싫어. 그러면 저 단일화 논의가 왜 극렬하게 올라온 거냐? 물론 여론조사가 영향이겠죠. 저는 여론조사가 영향이라기보다 명분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선거를 이길 생각을 딱 접고 보면 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한동훈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동훈이 결집시키는 지지세가 눈에 보여요. 그래요? 네, 선거 운동 하는데 가보면 한동훈이 돌고 있잖아요. 뭐 김문수를 연호해 주세요 그러는데 한동훈을 연호해 버리니까 왜냐하면 그 현장에 한동훈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그 유세장 말고 다른 곳에서 유세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한동훈 팬클럽들이 다 모인 거죠.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다가 이제 국민의힘 유세하네 가서 이제 뭐 할 사람 누굽니까? 그랬더니 한동훈 이거 외치는 거잖아요. 한동훈 지지세 결집은 이제 TK부터 시작해서 쭉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김문수에게 조건을 얘기해요.
계엄 세력과 결별해라. 친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야 뭐 국민 앞에 사과해라. 이게 다 자기 선거 기간에 이렇게 지지 유세한 사람 처음 봤어요. 후보는 뭘 해라 요구하는 지지 유세는 제가 처음 봤던.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이낙연은 안 했잖아요. 근데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계속 후보한테 뭔가를 요구해. 또 자당 후보에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처음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한동훈은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간 상태라는 거죠. 차기 당권을 노골적으로. 자, 차기는 한동훈입니다를 이 선거판에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반칙인데 어쨌든 해요. 저 당에는 지금 무슨 룰도 뭐 이런 것도 없어. 전당대회 시작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거 뭐지? 그러면 지금의 한동훈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저 당에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윤상현, 뭐 누구?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안 나와 안철수. 혹시나 그래도 나올까 그랬는데 안철수가 끝까지 안 나와. 안철수가 있구나. 저거 말도 못하는데 나와서 뭐해. 뭐 그런 제어할 수 있는 건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준석이죠. 그래서 당권이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총리고 나발이고 다 쓸데없는 얘기고 당권을 주겠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당 내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나은 거 아닌가? 그걸 밖에 이준석은 있는 당 사람한테? 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뿌리가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 당을 다른 당이라고 생각합니까? 둘의 정책적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책 차이가 분명한 당이에요. 그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연합을 할 수 있을지언정 합당은 못해요. 네. 근데 개혁신당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합당하는 건 아무런 이질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그냥 같은 당이에요. 그래서 이 단일화는 단일화가 아니라 합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단일화 자체가. 그러면 당대표의 당대당 통합이니까 당대표에 이준석이 출마하는 건 자연스럽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많은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당권파의 지지세를 얻고 그 조직 라인을 얻고 다시 당권을 잡는단 말이에요. 자, 그전 당권을 잡을 때하고는 달라요. 그전에는 윤석열이라는 갑자기 등장한 괴물이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를 밀어낸 거지만 이번엔 없어요. 그럴 만한 존재는 없어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훈하고 한판 붙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붙어야 할 판이라면 지금 붙을 거냐 나중에 붙을 거냐의 문제예요. 보수 정당의 앞으로의 미래를 놓고 본다면 붙을 만한 사람은 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대결을 대선 직후에 전당대회에서 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할 거냐 인 겁니다. 이준석이 당을 키워가지고 저 당을 어떻게 당을 키워요. 이준석은 지지 기반이 2030이라는 얇은 여론층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지지 기반이라는 건 지역을 말하거든요. 지역 지지 기반이 없어요. 네. 수도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전통적인 호남과 수도권이라는 굉장히 강한 지역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왜 안 망하냐면 TK를 기반으로 한 PK까지의 영남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쉽게 깨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면 계급적 기반을 가져야 되는데 계급적 기반은 조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으로 보통 드러나요. 이게 서구 유럽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강한 조직을 통해서 자기의 지지 기반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없어요. 결국에 저당을 한 거 합쳐야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언제든 합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러면 이 당의 미래에 둘밖에 안 남는데 그러니까 차기 대선을 생각을 한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을 생각을 했을 때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붙을 거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은 결국에 이준석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한동훈은 이미 링 위에 올라왔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을 합쳐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한동훈을 이겨서 당대표로 나서서 전체 조직을 먹을 거냐 아니면 저기를 그냥 욕먹게 놔두고
자기 세력을 다시 밖에서 더 키워가지고 들어갈 거냐 이런 문제인데 남는 건 이제 이준석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바보 같기도 한데 만약에 밖에서 진짜 풍천노숙하면서 당을 키워서 가겠다고 하면 그건 한국 사회에서 아무도 해보지 못한 선택이에요.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당장 이제 이준석은 바른미래당의 과거를 알 거란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바른정당이었죠. 네. 유승민의 옆에 있었고 이후에 안철수하고 당을 합쳐서 바른미래당으로 바로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를 치렀어요. 그때 바른미래당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죠? 그때 유승민이 6.76%였고 대선에서 안철수가 21%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27%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 세력이 광역단체장은 제로였고 기초단체장도 없었어요. 지역구 광역위원 딱 한 명 당선됐습니다. 어디였을 것 같아요? 제주도예요. 제주도 서귀포.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한 군데도 당선이 안 됐어요. 여기는 그 아주 새 후보가 정말 교묘하게 나눠 가져가지고 몇십 표인가 차이로 신승을 한 곳이에요. 새 당이 이제 딱 맞물려 가지고 다른 지역에 다 졌어요. 광역의원 5명을 배출했거든요. 그중에 4명은 비례였던 거죠. 기초의원을 보면 더 처참한데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1640명이었어요. 기초의원이. 자유한국당이 1009명. 민주평화당이 49명이었어요. 정의당이 26명이었고 민중당도 11명이었어요. 그럼 바른미래당이 몇 명이었냐? 2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는 아주 작은 소수 정당이 제로 베이스인 정당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간이긴 해요. 민중당 이런데 아예 아무도 없었던 곳에서 좀 열심히 하면 저 사람 괜찮네 해서 한 2,000명 넘게 뽑는 선거니까 그 중에 한 10명 나오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건 성과죠, 그 당에. 근데 이 정도 정치 세력이 20명 남짓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는 건 성과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3당의 무덤이라고 불려요. 이게 뽑는 사람이 적을수록 3당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3당이 가장 두드러지는 건 대선이에요. 이준석이 10% 지지율을 가지고 이 정도의 정치적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대선판을 흔들잖아요. 네. 총선에서 10% 정도면 총선판을 흔들 수는 없어요. 잘해봐야 10석 남짓? 10% 지지율이면 뭐 아주 선전을 하면 20석까지 가려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다가오는 선거가 지방선거란 말입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완벽한 정당 구도예요. 그리고 완벽한 양당 구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4인 선거구가 3인 선거구가 되면 3당이 이걸 먹을 것 같잖아요. 수도권에서 40% 30%를 먹으면 20% 10%를 나눠 가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4대 40% 50%에 육박하는 정당이 하나가 있고 30%를 넘는 정당이 하나가 있으면 10%를 갖고 있으면 3인 선거구에서 못 이겨요. 한 정당이 2명을 먹는단 말입니다. 왜 아무 말도 없지? 어쨌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이 미래를 모를 거냐 알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는 편이었어요. 근데 하나의 가능성은 이준석이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도전 정신이 있으면 해볼 수 있죠. 없습니다. 10년 후를 내다보고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당권을 나중에 먹는 경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2007년 대선 이후에 친노 그룹의 행보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이해찬을 중심으로 한 행보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친노 그룹이 다 망했잖아요. 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서
2007년 선거는 역대 대선에서 2등이 가장 적은 득표를 한 선거였거든요. 정동영. 그러니까 이게 다 전 정권 책임이었으니까 이른바 친노 그룹은 완전히 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친노 그룹이 복귀해요. 문재인을 중심으로. 정확하게는 복귀한 게 아니고 대부분 이때 유명한 표현이 뭐냐면 원외 친노 그룹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노 그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사람들이 대부분 네. 탈당합니다. 아하. 당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아하. 남아 있는 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탈당해요. 뭐 의원 이런 사람들이야 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해찬 등등이. 이런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정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은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을 견디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정치를 안 할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이해찬 회고록에 보면 자기는 더 정치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편이에요. 정치할 생각이 없었으면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은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기간 동안에 민주당은 완전히 망해요. 이게 두 번의 선거에서 하나는 총선에서 완전히 망하고요.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회복을 못해요. 근데 이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시민사회를 쭉 결집을 시켜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게 시민통합당이었고 시민통합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야말로 친노가 이제 다시 정계에 화려하게 등장을 하고 이 당권을 장악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을 중심으로 총선과 대선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대선에서 지죠. 아깝게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권을 장악한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에 이제 그 다음 대선에서 이기고 이제 친문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이게 뭐 지금은 좀 밀려났지만 잘 보면 전체 친노는 흩어졌어요. 2012년에 쫙 당권을 장악하고 나서 분화됩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당권을 장악한 과정까지만 본다면, 그러니까 이해찬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찬은 이거 이재명을 지지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당의 어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본다면 이준석이 이 세월을 견딜 수 있느냐. 은거하는 기간.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지방선거의 패배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수 있느냐거든요. 지금 단일화를 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건 개혁신당으로 다음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에 합당을 할 거라면 차라리 지금 단일화를 해서 합당하는 게 유리하죠. 온갖 욕을 다 먹고 나서 그러니까 합당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본다면 이준석은 지금 단일화를 받는 게 더 맞아요. 자, 그러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게 예언은 아니고요. 오늘 김문수에게 후보 자격이 없다. 사실상 사퇴 종용을 했어요. 네.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이 사이에 이제 네. 여론 기자회견 네.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김문수에게 사퇴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렇죠. 네가 사퇴라고 네, 얘기할 그렇죠. 거죠. 그러고 오늘 토론을 할 겁니다. 대선 토론을 할 거고 그럼 대선 토론의 그 내용이 정치예요. 분야가. 그러면 단일화 얘기가 메인이 되겠죠. 네. 왔다 갔다 하고 이재명도 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 갈 거고 단일화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는 내일 눈물을 흘리겠죠. 오늘은 안 된다고 해놓고 내일 단일화를 한다. 그렇죠. 저 이재명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이준석이 잘하는 게 우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잘 짜요. 내일도 기가 막히게 짤 겁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났는데 네가 뭔데 노무현 앞에서 맞아. 웃느냐. 이게 저는 진짜 열받았거든요 그때. 정말. 근데 어쨌든 내일은 저는 울 거라고 봅니다.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고 도전한다면 저는 이준석은 응원할지도 몰라요. 그러지 마요. 네. 뭐 의원까지는 굳이. 그러니까 그 세월을 견뎌서
3, 4년의 세월을 선거를 패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계속 도전할 거다. 선거를 지고 어떻게 하서라도 나는 계속 할 거다. 근데 그게 뭐 지향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노무현은 그 지향이 있었던 거거든요. 얘는 지금까지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지향이 2030 어쩌고긴 한데 어쨌든 자기는 뭐 잘 안 되는 도전을 하고 그래서 눈물이 난 거겠죠. 예, 노무현도 그랬으니까 이걸 막 그렇게 서사를 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노무현은 그게 되게 분명했어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부산에 출마하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얘는 뭘 위해서 뭘 하는 건지는 없는 거죠. 대선에 버티는 건데 저는 그것도 내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근데 왜 생각이 내일이에요? 들어요. 29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하려면 내일이 내일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마지노선이거든요. 아니 근데 분명 오늘 아까 조금 전 기자회견 보니까 뭐 계엄 책임이 있는 국민의 후보는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랑 자기가 이제 격차도 많이 줄었고 뭐 어쨌든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건 이제 맞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계엄 책임이 있는 국민의 후보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해놓고 내일 계엄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한다는 게 거의 약간 그 지킬의 나이드 수준 아닌가 만약 내일 그렇게 보면 되면 알겠죠.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아마 그걸 요구할 거예요. 김문수의 사과. 응, 윤석열이 탈당을 했고 응. 윤석열을 옹호했던 사람들의 사과. 이런 것들 다 받아낼 거예요. 그럼 다 하고 응. 이제 눈물의 사퇴를 하겠죠. 그러니까 과거를 잊고 내일로 나아가자. 그게 베스트지. 사과가 문제가 아니지 않나 지금? 처벌을 하셔야지. 처벌은 하고 있으니까. 어, 사과가 핵심일 거고 계엄 사과를 본격적으로 할 거고 이제 아마 뭐 김문수 입장에서는 무릎을 꿇고 절이라도 할 거예요.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없어야 한다고 하고 이준석은 울고 저 무도한 비리공화국을 만들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연기하신 거예요? 하겠죠. 뭐 그러던데요. 괴물 독재 정부라 그러던데요. 괴물 독재 정부. 그래서 뭐 근데 저는 이제 제발 이제 이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상의 문제거든요. 이게 단일화가 논의된 게 이제 1987년 이제 요랑쟁 이후에 단일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는 것도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그때는 뭐 선거 때 단일화는 아니었고 97년 대선에서 이제 DJP 연합이라는 건 단일화는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정치연합, 한국 정치사에 그 정도의 정치연합 혹은 연합정치 이런 건 아직까지 그 정도의 규모는 없었는데요. 비슷한 게 이제 2012년 총선의 야권 단일 후보였는데 그땐 정책연합을 했었죠. 근데 하지만 요런 식의 어떤 굉장히 높은 수위의 총리 권력을 분점하는 정치연합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단일화는 아마 2002년 대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모델일 텐데 선거 기간 중에 이제 등록한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의 단일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때 너무 드라마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처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이후로는 선거 때마다 선거 중반 이후에 모든 이슈가 단일화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건 국민들에게 정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를 갖거든요. 지금부터는 아무런 정책적 관심이 없어요. 정치 변화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오직 승부를 위한 단일화 자체에 약 열흘 정도가 쓰이거든요. 선거에. 예. 그러니까 이게 TV 토론이 끝나고 단일화, 그러니까 TV 토론 전부터 단일화가 시작돼가지고 한 일주일, 열흘 동안을 계속 단일화 얘기밖에 안 해요. 단일화 효과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이게 국력 낭비라고 생각해요.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건 지금의 제도가 낡았다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끝낼 때가 됐다. 이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 결선 투표제 도입되면 이 이슈는 없어집니다. 그냥 단일화 얘기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1차 투표가 끝나고 연합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되겠죠. 그럼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건 생산적이에요. 그때 조건을 내걸 수 있죠. 뭘 하면 우리가 너네를 지지할 거야. 뭘 하면 우리가 너네를 지지할 거야. 이건 1차 투표와 2차 투표 사이에 1차 투표에서 떨어진 사람들에게 스피커가 가요. 2명만 남잖아요. 2명은 확연하고 그러면 어느 후보가 누구를 지지할 거냐 이런 관심이 쏟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구도면 권영국 후보는 이재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죠. 대신에 감세에 대한 뭐 입장을 내라, 명확하게 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준석은 짱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 이재명을 지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김문수를 지지할 수도 있지만 딜을 치겠죠. 개혁신당에 장관 자리 하나를 준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캐비넷을 같이 구성한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캐비넷을 같이 구성한다. 그래서 어느 장관은 어느 당에서 하고 어느 장관은 어느 당에서 하고 그 사람이 대략 누구다까지도 발표해요. 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연합정부의 캐비넷이 2차 투표에서 대부분 발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 선거 끝나면 대부분의 장관들이 사실상 임명 직전의 상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훨씬 생산적이죠. 왜냐하면 내용을 중심으로 가니까. 예를 들면 뭐 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부 장관은 뭐 진보당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은 뭐 조국혁신당에서 하는 게 좋겠다. 대충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뭐 노동부 장관은 권영국이 해라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생산적이죠. 네. 1차 투표 때까지는 자기 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2차 때부터는 어떻게 연합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선후차가 갈리고 예를 들면 감세를 지금 받을 수는 없는 증세를 지금 받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적어도 정권 중기 이후에는 원상 회복을 시켜내고 증세 논의에 들어가자 뭐 이런 약속을 이재명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 아니라면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2차 투표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이 놈의 단일화가 선거 후반부를 다 잡아먹는 이런 선거는 선거 전에 단일화하는 건 전 상관없어요. 그건 할 수 있죠. 그건 정책연합으로 가능하거든요. 그건 해왔고 그걸 정치연합이라고 해요. 연합정치라고 하는데 지금 야후당이 한 게 그거거든요. 여기에 합의를 한다. 이 내용에 합의를 하고 후보를 하나로 만든다. 전 이거는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근데 선거 들어와서 단일화 얘기하는 건 제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마지막 논의였으면 좋겠다. 단일화가 선거의 메인 이슈로 올라오는 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고 결선 투표제가 되면 그런 거예요. 단일화 저 사퇴하겠습니다. 아니 끝까지 하라고. 성적표를 받아보라고. 칼을 뽑지 않았을 때가 더 위험한 무서운 거거든요. 칼을 뽑았는데 1%였단 말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10% 나오는데 칼을 딱 뽑았어. 1차 투표에서. 아, 이준석이 3%였다고? 여론조사에 10% 왜 잡힌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차 투표에서 뭐 지지를 받든지 말든지 요렇게 가는 저는 결선 투표제를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지금 반대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빨리 개헌을 하고 개헌해서 다음 대선에는 그냥 결선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 꼬라지를 안 봐도 될 텐데. 네. 아무튼 이준석의 예측 곰곰님의 예측이 과연 맞을지 내일 한번 지켜보고요. 우리 끝내기 전에 홈플러스 이야기도 잠깐 예측은 저 안 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외로운 길을 계속 가겠다고 하면 저는 응원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했죠. 네. 예측 저는 그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이준석의 지금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인데 네. 그 외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면 뭐 한번 지켜보겠다. 네네네. 응원하지 마시고. 빠졌나요? 그런 알겠어요. 네, 듣는 사람들은 다 예측이라고 생각해요. 곰곰 예측 맞나? 분명히 그럴 거다 했거든. 저라면 분명히 그럴 거라. 뭐 좋아했는데. 네. 틀리면 많은 거지 뭐. 네. 아무튼 홈플러스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홍민철 기자가 짧게 좀 전해주시고 가시죠. 예, 어제 홈플러스 입점한 분들이랑 한국 소상공 이거 내가 틀릴 줄 알았어. 내가.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네.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 홈플러스가 예전에 인수할 때 약속한 투자를 좀 이행을 하고 그리고 대주주가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사제 출연을 해라.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이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는 김병주 회장이 사제 출연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네. 저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거나 언제까지 하겠다거나 얼마나 하겠다 이런 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국민연금도 지금 홈플러스에 투자한 게 좀 있는데 이거를 못 받게 생겼으니까 사회적 책임을 좀 압박을 해라. MBK를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한 적은 있었는데 그 과거사를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그 MBK 파트너스라는 데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게 2015년이었습니다. 네. 그때 인수자금이 7조 2천억이었고요. 그 중에 4조 3천억, 그러니까 뭐 한 60% 이상을 대출로 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환전환 우선주라고 이것도 대출 같은 건데 이것도 한 7천억 정도를 받았어요. 요 7천억이 이제 그 국민연금이 준 돈이고요. 아. 그리고 당시에 홈플러스가 갖고 있던 기존 부채들도 인수를 같이 했으니까 사실상 이 MBK 파트너스가 쓴 돈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그래갖고 차익으로 해서 기업을 산.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죠. 빚 갚는 데 쓰느라고 돈이 없어요. 벌어도. 그리고 투자도 실제로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그 노동자나 상인들의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요구를 하는 거죠. 15년, 10년쯤 전에 니들이 살 때 얘기했던 투자 약속이라도 지키고 그리고 사제 출연도 좀 하고 그리고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현 경영진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좀 압박을 좀 해라. 홈플러스가 아시다시피 법정관리, 그러니까 기업회생 신청을 했고요. 지금 법정관리 중입니다. 네. 법정관리라는 게 이제 빚을 정리를 하고 비용을 줄이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상인들이 기자회견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홈플러스가 나가는 비용 중에 굉장히 큰 게 이제 매장 임대료. 그렇겠죠. 네. 대형 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이 크고 그러니까 임대료가 좀 많은데 매장이 총 126개인데 이 중에 68개가 이제 임차 매장이에요. 그 건물 임대해가지고 하는 매장인데요. 요게 연간 임대료가 한 4천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8개 매장 중에 협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깎아달라 그랬겠죠. 홈플러스가 우리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임대료 좀 깎아달라. 근데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건물주가 나가라 라고 한 데가 17곳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이제 40여 개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뭐 전망이 뭐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쪽에선 당연히 임대료 올려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2년 계약이든 몇 년 계약이든. 그쵸. 계약 해지, 그러니까 요 부동산 임대 계약 해지 매장이 17곳이라는 얘기는 이 17곳 이제 방 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 매장들이 다 인테리어하고 들어가 있는 매장들. 맞아요. 방 뺄 때는 다 푸시고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 다 날아가는 거고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보증금이 있을 텐데 보증금 형태 되게 다양하긴 한데 보증금을 지금 홈플러스가 그냥 훅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법정관리라는 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인 거기 때문에 그 부채 중에는 이제 상가의 임대인들한테 받은 보증금도 있는 거고 그걸 한꺼번에 보증금만 주거나 혹은 나머지 금융비용만 털어주거나 이렇게는 못하는 거니까 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17개 매장 중에는 이제 보증금 못 받고 혹은 늦게 받고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상태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걸 뭘 좀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임대차 보호법이긴 한데 요거 그 대형마트 매장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요. 정말요? 그리고 17개 매장이 이제 만약에 계약 해지가 돼가지고 진짜 없어지게 되면 한 매장에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00명만 잡아도 1,700명이고 아이고. 한 3,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매장이 사라지는 거니까 홈플러스에서는 전환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규모를 다 수용할
해도 문제고 예. 할 수 없으면 더 큰 문제고 예. 그러니까 답답한 그러니까 그 인력 구조조죠. 이슈가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고요. 이 정도의 규모가 터지면 사회적 영향을 꽤 줄 거 아닙니까? 크게 주죠. 그러니까 해고 대상이 지금 2,000명 넘게 있는 상황, 일자리가 그냥 증발해버리는. 물론 회사에서는 전원 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데가 성장을 하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가야 되고, 예를 들면 더 인력을 뽑지 않는 걸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저성과자 이런 걸 이제 밀어내는 방식으로 이게 노동자 간 경쟁으로 아마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나머지 매장들은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이냐고 하면 그것도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구조면. 두 번째가 이제 상인의 문제고, 상인들이 이제 갑자기 자기 상가가 이제 사라지는 상태일 테니까 이게 관계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단일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런 매장, 이런 대규모, 이렇게 홈플러스가 3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국의 유통망에서. 그러니까 마트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 정도면 저는 사회적 관심이 좀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대선이라. 그죠. 이 정도 이슈가 지금 대선은 끝나야 요걸 좀 다룰 수 있을 것 국회의원들은 좀 관심이 있나요? 그 노동조합이랑 상가 그 관계자분들이 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 만나고 있다고는 하고요. 을지로위원회도 뭐 2월 달쯤, 2월, 3월 이때쯤에는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압박도 좀 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뭐 워낙에 대선 국면이라 대선 주자들 공약에도 사실 이 부분은 뭐 보신 적 없잖아요. 주요 이슈로 올라오지 않고 있고 의원들이 좀 국회에서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좀 써가지고 최소한 그 요구하고 있는 뭐 투자 약속 이행이라던가 사직 추진이라든가 국민연금이 좀 어느 형태로든 좀 압박을 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좀 얘기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국회의원들이 그 지원 유세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후보라든지 이 17개 해당 지역에 네, 있겠죠. 매장 그 해당 지역의 어떤 뭐 유세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짧게나도라도 언급을 해주면 그렇죠.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지금 메인 이슈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사직 출연이에요. 돈을 좀 내야 돼요. 예. 거의 그러니까 근데- 자기 책임을 좀 다해야 되니까. 애초에 이 사람이 거의 자기 돈도 많이 안 넣은 상태로 이걸 빚더미로 끌어안아서 네. 돌렸던 거고 좀 무리하게 돌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또 저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홈플러스 말고도 다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다른 뭐 이마트나 이런 데는 다 힘들긴 한데 여기는 이제 망할 위기에 지금 모인 거니까 예,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홈플러스의 이 위기가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건 아니라 그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일단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겹쳐서 음. 그런 그 인수 행태에서 발생한 과도한 금융 비용이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그런 그 인수 과정에 LBO라고 불리는 그런 사모펀드들의 어떤 기업 사냥 이런 거를 좀 정책적으로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못 가고 그렇죠. 당장 어려운 회사를 어떻게 할 거냐도 어떻게 답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안타깝죠. 네. 이건 정말 김병주 회장에게 좀 강하게 압박을 일단은 넣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좀 급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아마 그런 논의가 촉발이 돼야 이제 이제 인수한 자에게 이제 책임을 묻는 게 촉발이 돼야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모펀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걸 어떻게 할 거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저는 뭐 대선도 대선인데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나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관련해서 홍민철 기자가 계속해서 취재해 주시겠죠? 그래야죠. 네, 저희 민중예술에 올라오는 이 홈플러스 관련한 컨텐츠도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시사꿀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작 꿀꿀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대선의 여론 흐름을 분석해 주러 나오셨는데요. 직접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STI 수석연구원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거의 뭐 선거 전 공표 가능한 여론 분석의 마지막 타임이 아닐까, 우리 방송에서는, 싶은데, 5월 4주차 정당 지지도가 어땠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MBS가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1%,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5%, 진보당 1%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 지난주랑. 네. 그리고요. 갤럽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했는데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36%,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2%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난주 소개드릴 때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하고 국민의힘이 하락한 그런 결과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일주일 만에 바로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나서 그 전주 정당 지지율이 복구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좀 놀라운데요. 후보 지지율도 요런 게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후보 지지율 MBS 조사 결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BS 조사에서 이재명 46%, 김문수 32%, 이준석 10%, 권영국 1%였고요. 없다, 모름, 무응답을 합쳐서 10%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로 나타났습니다. 5월 3주 조사에서 이재명, 김문수 간 후보 간 격차가 22%포인트였는데 일주 만에 9%포인트로 격차가 줄었습니다. 이게 한 주 만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흐름이 바뀌게 된 걸까요? 이게 뭐 어디에서 좀 어떻게 변한 건지 구체적으로 좀 확인이 될까요? 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바뀐 건지 살펴보려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응답도 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선거운동 시작일이 5월 12일이었고 어제가 5월 26일이어서 그 사이의 지지율 격차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저희 예측 63 대선의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예측 63 대선은 한겨레의 의뢰로 STI에서 2024년부터 12월 4일까지, 12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여론조사들을 베이지안 상태 공간 분석 모형을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5월 12일에는 이재명 48.3%, 김문수 33.6%, 이준석 8.0%였고요. 5월 26일에는 이재명 46.6%, 김문수 37.8%, 이준석 9.2%였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가 약간 줄어들고 이제 그 사이에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50% 가까이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려오면서 현재로 된 거고 김문수 후보가 오른 것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오른 것이 눈에 띄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인구 집단별로 좀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결과를 전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념 성향별로 이렇게 모아서 그 격차, 여기는 그 바들이 격차인데요. 빨간색은 이제 지지율이 줄어든 만큼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지지율이 늘어난 만큼입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오고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제일 눈에 띄게 파란색이 눈에 띄는 김문수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성별을 보면 성별에서 남성보다 여성에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눈에 띄게 늘어난 지역이 보입니다. 서울과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8.4%포인트가 오른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7.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연령 집단에서도 눈에 띄게 확 오른 집단이 있습니다. 60대 이상, 50대 이상에서 올랐는데요. 그래서 50대 이상에서 6.2%포인트, 60대에서 6.6%포인트, 70세 이상에서 7.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층에서 8.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의
어디서 올랐는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를 살펴보겠는데요. 네.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 지역에서 5%포인트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집단에서도 다른 40대 이상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 쳐도 20대와 30대에서 20대에서는 6.3%포인트, 30대에서는 3.8%포인트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를 보겠는데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이 변화폭도 크지 않은데 변화폭이 큰 집단이 딱 눈에 띕니다. 연령대별로 네. 20대에서 7.8%포인트, 30대에서 4.4%포인트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띄고요. 이념 성향별로 중도층에서도 2.3%포인트 오른 것은 이준석 후보에게는 꽤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세히 잘 보시면 여기 김문수 후보의 칸과 기타 무응답 칸이 있는데 마치 종이를 접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모양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5월 12일에는 이분들이 부동층에 있었다가 그 사이에 김문수 후보로 옮겨간 만큼이다라고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만한 그런 분들이 그때에는 김문수 후보 지지를 표현하지 않다가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제 지지층이 결집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눈에 띄는 것은 어쨌건 이재명 후보가 서울과 20, 30대에서 줄어들었고 이준석 후보는 20, 30대에서 늘어났다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가 좀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다 이런 결과들이 그리고 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뭐 올라가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게 뭐 보수의 과표집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더 많이 여론조사 응답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좀 주장들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갤럽 등 주요 조사기관의 여론조사를 두고 보수 과표집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까도 보신 것처럼 5월 3주와 5월 4주의 조사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이것이 이제 보수 응답자들의 응답을 과하게 많이 받았기 때문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가져와 봤는데요. 5월 3주 조사에서 보수 응답자들 숫자는 이 숫자는 이제 조사 완료수 기준인데요. 5월 3주는 5월 13일부터 15일인데 이때는 보수 응답자들이 300명, 진보 응답자들이 295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5월 4주에는 보수 응답자가 349명, 진보 응답자가 234명이니까 각각 보수 응답자 같은 경우에는 전주보다 50명 더 응답하신 거고 진보 응답자는 전주보다 60명 덜 응답한 거니까 그 격차가 상당히 큰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주도 또 보면 4월 4주가 4월 22일부터 24일이거든요. 이때 보면 보수 응답자가 348명이고 진보 응답자가 258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5월 4주와 4월 4주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면 이제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사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바뀔 수 있는 건가 싶거든요.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것이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어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1주부터 5월 4주까지 갤럽 조사에서 이념 성향들을 이제 모두 모아서 보면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각 주간마다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보면 이제 이제 계엄이 있었던 주 12월 1주부터 해서 그 뒤에 보면 진보 응답자들 응답이 훅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랬다가 1월이 들어서면서부터 그것이 20%대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는 대로 5월 3주에서 진보 응답자가 올라갔다가 보수 응답자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간마다 편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더라도 사실 잘 보면 진보 응답자 같은 경우에는 20% 후반대를 보이고 있고 보수 응답자들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는 30%대인데 이것이 이제 30% 중반대에 보통 이제 머무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념 성향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갤럽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조사들도 다 보면 그 진보층이 20% 후반대, 보수층이 30% 중반대 혹은 초반대 뭐 이 정도 나오는 것이 대체적인 이념 지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보수가 좀 더 많은 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네요. 그러긴 한데 또 이것도 항상 이렇다라고 볼 수는 없고 또 더 길게 보면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2016년부터 이렇게 보면 파란색이 높이 올라갔던 시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섰던 2017년부터 한 2년, 3년간은 30% 이상의 진보 성향 응답자들이 차지를 했던 걸 볼 수 있고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내려가는 시기가 20% 중반대까지 내려가는 시기가 이제 그 지난 대선 전 2022년 2022년 정도부터는 20% 중반대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권이 어떤 정부가 들어섰냐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은 누가 가장 이제 득표를 많이 해서 그가 이제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정치 성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성향이라는 것이 뭐 투표 의사 전에 형성되어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투표 행위랑도 연관되어서 좀 상호작용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조사도 하나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갤럽을 제외한 조사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4월과 5월에 있었던 갤럽을 제외한 여론조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갤럽에서만 이런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샘플을 추출하는 방식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을 맞추면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이념 성향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아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응답을 보고 아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응답에서는 어떻게 계획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좀 조정해서 이렇게 하거나 이거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렇게는 좀 어려운가 봐요? 아무래도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실제 이념 성향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 국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인증된 통계 자료도 없고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증한 그런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에 몇 명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통계 자료로 존재하지만 이념 성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저도 이제 향후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나오면 좋겠는데 두 번째로는 현재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공인된 가중치 보정 방식은 성별, 연령별, 지역에 따른 그런 가중치 보정이고 이념 성향에 따른 가중치 보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의 연구 과제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따라서 그 중도, 진보, 보수를 1대1로 보정하는 게 결과적으로 좀 왜곡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가 정말 완전 막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진보가 엄청 많았다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 그대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 이념 성향이 내가 진보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수가 되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념 성향에 대해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선호도랑 이게 구분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중들이 나의 어떤 이념 성향을 나의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진보요 보수요 물어보면 대부분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도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렇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같은 경우에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진보 성향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을 찍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고 근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 한 달 찍고 나서 1년 만에 후회했는데 아 나랑 안 맞아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조사를 했으면 보수로 나왔겠죠. 왜냐하면 이념을 제가 물어본 적은 없으니까. 예, 보수적 성향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보수주의자가 맞아요. 합리적 보수주의자에 가까운데 어떤 정치 성향으로 드러난다면 민주당 계열이었으니까 진보 보수로 나눈다는 것이 제가 볼 땐 지금 상황에서 당신은 이 양당 구도에서 민주당이 좋냐 국민의힘이 좋냐를 묻는 거랑 저는 크게 다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또 좀 다르게 또 일부의 사람들은 적지 않은 규모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성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또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보지만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지만 이번에는 진보한테 투표하지 않겠어. 내가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지만 이번에는 보수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어. 라는 사람도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딱 떨어지는 그 무언가일까? 그러니까 정체성에 속하는 것일까? 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분류되시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냥 선호도 조사일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봐요. 네. 그럼 너무 상대적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 계속 그 정의당이 아니라 뭐죠? 민주노동당 쪽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민주당 보고 이제 보수정당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 대다수는 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선호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진보단 집보다 하는 그 비율이랑 엄청 차이가 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보다는. 그렇죠. 예를 들면 중도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 진보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게 맞아요. 많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 과표집 논란은 약간 좀 오버한 경향이 있다. 선호도의 얘기고. 그러네. 전체 그 아까 그래프에서 보면 주관적 정치 성향 분포의 한 근 10년 추이를 따라가다 보면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 변화폭이 있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진보로 쭉 갔다가 이제 그게 쭉 문재인 정부가 인기가 없어지면서 진보 성향이 줄고 보수 성향이 늘거든요. 저는 이게 선호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딱 계엄 때 팍 튀어요. 난 진보야! 라고 빡 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저히 저 세력을 선호할 수가 없고 이 세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조건 팍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서 저는 그래서 진보 보수는 선호도이고 선호도는 그러면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정당 지지가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진보인데 뭐 민주당을 찍을 수도 있고 나는 보수인데 민주당이 좋을 수도 있는데 정당에 대한 선호도는 꽤 견고한 편이라고 보는데 또 역으로 펑 무너지기도 하죠. 아 그러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될 수 있겠네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네. 사실 여론조사 지지율도 이렇게 제가 똑같이 그래프 그려놓고 보면 굉장히 차이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쨌건 여론조사라는 거는 일종의 측정 과정이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평균적으로 종합하기 위한 이 측정은 계속해서 이제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내년이 아니죠. 내년이 다음 주에 다음 주 딱 일주일 남았군요. 네, 다음 주 이날 지금 선거잖아요. 네.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최종 득표를 예측 가시나요? 어떻게? 예측해야죠. 근데 우리 기자님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저도 궁금한데 그 얘기부터 들어보면 안 될까요? 곰곰님. 아, 저요? 저는 보통 이게 미신 아닌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하나 있는데. 오, 뭐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들어갈 때 여론조사 거의 그대로 나온다. 라는 게 이제 선거판의 징크스 같은 거거든요. 이게 깨진 적이 없으니까. 깜깜이에서 크로스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갤럽 조사에서는 일주일 전, 공표 직전 갤럽 조사랑 상당히 근접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엎어본 선거는 없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미신을 좀 믿는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63 예측 63 요 그래프에서 48.3%였거든요. 선거 딱 들어가는 날. 그리고 김문수가 33.6이었고 이준석이 8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거 거의 그대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에서는 일단은 지금 단일화를 안 한 상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일화를 하게 되면? 예? 단일화를 하게 되면? 단일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눠 갖겠죠. 근데 여기서 합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냥 안 된다. 이 시기에 그 양자 대결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지, 그렇지. 그거가 거의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53% 내외의 득표를 하지 않을까. 53% 내외? 예. 응? 최종 득표에. 단일화를 했을 때? 아니 뭐 상관없이. 상관없이. 이재명 득표율이 별로 안 변해요. 그래서 가상 대결을 해도 약간 올라가거든요. 53%에서 55% 사이에 득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득표율이 나올 거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다. 뭐 마음 같아서는 60%를 하고 싶긴 한데 그것은 역으로 이 사회의 보수의 어떤 뿌리가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53에서 55%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네. 저는 엄청 약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저도 뭐 어쨌든 단일화를 할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희망을 담아서 55% 정도 하길 바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강경훈 기자는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저는 단일화를 안 한다는 전제로 이재명 후보가 한 50%대 초반, 51, 2%, 김문수 후보가 40%까지 안 되더라도 한 40% 후반 정도 될까? 39, 뭐 이 정도? 38, 39? 네. 이준석이 한 6, 7%? 맞아요. 또 들어가면 이제 어쨌든 네. 단일화 안 했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빠질 가능성이 많이 높겠죠. 그렇죠. 되는 쪽에 이제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의외로 뭐 권영국 후보가 1% 이상, 한 2%에 근접한 게 나올 수도 있겠다. 되게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뭐 저는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여론조사가 굉장히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론조사 꽃이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조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보면 꽤 유지되고 있거든요. 50%가. 예, 그래서 별로 변동 없이 나와요. 예, 약간 40% 후반대로 나올 때도 있고 50% 초반대로 나올 때도 있어서 요렇게 된다면 55% 언저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응답은 그냥 투표를 안 하는 걸로 이제 간주를 한다면 55% 언저리여서 뭐 바람 같아서는 단일화를 해서 막판 이쪽도 초결집을 해가지고 60%를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 그런 보수 진영이 정말 완전히 괴멸된 상태일 텐데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네. 개헌까지 했는데 괴멸이 안 돼. 진짜. 개헌까지 하니까 정말. 법원까지 나서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들의 세력의 끝은 굉장히 깊어요. 네, 다 나올 거예요. 나중에 되면 진짜 총 들고 나온 거니까 나중에는 뭐까지 들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뭐 55%. 홍민철 기자님은? 이준석은 3%도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은 60% 이상 나올 겁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실제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밖에 저는 모르고 이런 그 수치들 보는 법은 잘 모르니까 이 분노라는 것이 이 여론조사는 대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투표율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 이준석은 8%는 그냥 젊으신 분들이 전화응답은 가능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실제 득표율로 이어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준석의 득표율은 매우 높지 않을 것이다. 여론조사가 좀
과대표돼 있다. 마찬가지로 그 김문수 쪽 국힘도 화는 나 있겠지만 화는 나 있는데 딱 봐도 질 것 같으면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올라오는 걸로 느껴지지만 실제 그게 투표율로 이어질 거냐고 하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정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이 중도라고 대표되는 분들의 심리는 이 새끼들 봐라. 이게 굉장히 강할 거고 그리고 민주당 쪽도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면 집결을 할 거니까 그 두 개가 만나면 사실은 제가 55%, 6%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보다 더 세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 레이스야? 60% 이상 그런 흐름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로 보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지 못한 매우 큰 그 격차에 압도적인 승리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제발 홍민철 기자님의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어. 맞을 겁니다. 맞았으면 걱정하지 좋겠네요. 마세요. 이랬는데 바로 우리 김진실 연구위원이 바로 40%대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 김진실 연구위원님 말이 맞죠.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저희 오늘의 예측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측을 지금 계속 하는 중이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매일매일 바뀌시는. 계속 바뀔 겁니다. 네. 계속 바뀔 예정인데 오늘의 예측으로는 네. 이재명 후보가 50에서 52% 사이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7에서 39% 사이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8%에서 10% 사이 이렇게 예상합니다. 저희는 아까 보여드렸던 예측 63대선의 그 베이지한 상태 공간 모형에서 추정한 지지율과 그 다음에 투표율에 대한 예측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을 데이터를 결합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동층,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았던 분들의 의사를 어떻게 여론조사 총 수치에 반영할 거냐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계산한 오늘의 결과입니다. 네. 오늘의 결과군요. 네, 오늘의 결과고 그래서 내일의 결과나 모레의 결과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주 후반에 예측 63대선 홈페이지에서 그 예측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돼. 너무 생각보다 이준석 너무 높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제일 좋은 건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가 사자를 찍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존재가 김문수를 사자를 찍지 못하게 한다면 전 그걸로 또 환영하고요. 이준석이 포기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를 찍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51% 2% 나와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그걸로도 진짜 엄청난 대선 승리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사자를 넘지 못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자를 넣으면 기분이 약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약간이 아니라 엄청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선거 이겼기 때문에 기분은 좋을 겁니다. 그래도 좀 우리가 막 60% 얘기까지도 막 했는데 이게 51, 2% 안 돼요. 투표는 기세야. 60%를 목표로. 네. 우리 이제 대선 앞두고 쭉 한 주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흐름을 또 분석해 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갑자기 지금 제가 뭐 예정이 없던 질문을 드려가지고 갑자기. 아니 근데 잠깐만. 그러니까 그 보수 과표집이라는 게 결론이 뭐 어떤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5월 4주 갤럽 조사는 약간 과표집된 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전주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 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진보 과표집이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의 과표집은 있을 수 있으나 의도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보되 현재로서는 이것을 어떤 보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까 갑자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끝나잖아. 그럼 보시는 분들 중에 보시는 분이 이게 그걸 뭐란 얘기야 이렇게 끼어진 분 저저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태껏 하지 못했던 질문 마지막으로 다 한 번씩 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과표집 얘기는 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전 선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표집 됐다는 건 열심히 응했다는 거니까 그런 선호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역으로 그 선호도는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과표집은 늘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큰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추이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선거 때 여론조사가 그래서 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선거 때의 등락을 잘 안 믿는 편이에요. 여론조사 전문가를 너무 모셔놓고 많은 이슈들이 하루하루 막 오고 그거에 따라서 막 여론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 여론조사는 공표되는 시점이 또 며칠 전이야.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이슈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다 이거를 조사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거판에서 그 선거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거는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선거 들어갈 때 이미 여론조사에 그게 드러난다. 라고 보는 거고 사실 이게 그래서 징크스라고 해요. 깨지면 깨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잘 안 깨져가지고 네. 선거 들어갈 때 노무현 후보는 분명히 뒤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일화로 뒤집어 엎은 거니까. 근데 그거 빼면 또 그 추세가 바뀐 적은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선거는 저는 뭐 그런 거고. 그래서 과표집은 늘 발생하는 건데 정치적 파동이 클수록 과표집은 발생한다. 그러면 계엄이 터졌는데 난 보수요라고 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응답 자체를 안 하는 그러기도 사람들이 하고 또 생기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절반이 진보야 그냥. 왜? 저 미친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뭐 그렇게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상황이 되면 진보적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라 그러면 그 이념이 진보라는 이념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건 과표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또 12월 3일에 그 언저리에 있는 걸 본다면 과표집 플러스 T는 뭐 이런 선호가 이렇게 결합돼 있었겠죠. 그래서 과표집은 늘 있다고 생각돼요.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하면 알 수 있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표집이 또 바뀌는 걸 보면 이념이 꼭 성향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정하는 건 위험하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조사 결과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보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차라리 그래서 선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이런 것보다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 꽃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너무 쪽수가 많으니까. 많이 물어봤어. 딱 이 사람들이 질문이 적어. 너 어디 찍을 거야? 이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게 뭐 좋은 방식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거를 조사하니까 그거의 추이가 크게 변하지 않는 거 보면 뭐 보수 표집에 대해서는 너무 그 스피커들이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걸 보정해야 된다까지 가는 건 좀 오버 아닌가. 그냥 그대로 그냥 이럴 과표집이 좀 됐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그냥. 저 과표집은 있었겠죠. 네. 보수가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올라오는데. 그리고 오늘 그 김진실 수석연구위원님 자료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그 6페이지에 이재명 18세, 29세 마이너스 6.3, 이준석 플러스 7.8. 이게 제일 충격적이에요. 나머지 다 데칼코마니인데 이 부분만 데칼코마니가 아니고 이건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내가 모르는 20대에 뭔가가 펑 터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대체로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TV 토론의 영향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건드린 뭐 보험, 연금 이슈나 뭐 이런 것들. 이슈도 그렇고 뭐 이준석 후보는 태도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20, 30대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 태도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을 수 있죠. 기득권에 저항하는 뭐 이런 그게 이준석 정도예요? 후보를 좋게 봤다기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안 좋게 봤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 토론에서 그건 못 느꼈어요? 네. 그거는 이재명도 그렇고 권영국도 그랬어요. 가르치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쫑크를 계속 주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모르는 애. 그리고 나서 토론 끝나고 나서 온갖 스피커들이 뭐래. 저 사회생활도 안 해본 놈이 너가 회사를 다녀봤냐. 네가 갑근세를 아냐. 뭐 이러고 쫙 퍼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늘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준석이 들은 거죠. 이준석은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을 거야. 드디어 나에게 지지율이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20, 30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0, 30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게 먹혀든 거죠. 아니, 난 전혀 다르게 봤어요. 어. 그렇게 그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봤거든.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는 이미 우리가 아니, 이제 뭐 그 사실이긴 꼰대거든요. 해요. 사실이긴 한데. 눈앞에 뻔히 벌쳐지는 현상을 놓고도 이해 못하면서 온라인에서 무슨 공작을 했나 이준석이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게 통쾌했잖아요. 응. 40, 50대가 볼 때는. 튀지 않았어. 그 통쾌하다. 이재명의 그 뭐 15조 뭐 이거 제가 15조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이러면서 이재명을 또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거물의 정치인들을 젊은 애가 막 이렇게 대등하게 막 싸우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좀 공격하고 이런 게 젊은 애들이 볼 때 젊으신 분들. 그죠. 젊으신 분들, 유권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뭔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나도 왠지 상사한테 대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반대예요, 반대.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해주니까. 못하는 걸 해준 게 아니라 아니요? 내가 당하는 걸 당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저 부장님 저 뭐 어떻게 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너 입사 언제 했지? 저 작년에 했습니다. 너 1년은 다녔어? 좀 회사를 다녀보고 얘기해.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아니야, 근데 잠깐만. 그 얘기를 20대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얘기는 오케이. 근데 토론자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얘기야. 그렇게 꼰대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난 끝까지 이 포지션이다. 모르겠다. 잘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야. 아니면 꼰대는 있잖아요. 자기가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문제점을 반박했을 뿐. 그렇지. 너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정도는 아니다. 야, 그렇게 얘기를 본인은 생각하지만 그렇게 들은 20대는 집에 가면서 저 팀장 꼰대 새끼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네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권영구 후보도 굉장히 합리적이었는데 그걸 듣고 앉아 있는 그쵸. 이준석의 감정이입한 사람은 저 꼰대 새끼들 이런 걸 이제 들었을 거라는 거죠. 갑자기 조한무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네. 우리 팀장님한테 뭐라고 생각하시는 팀장님에게 그런 느낌 받은 적 없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나중에 오시면 물어보시죠. 한 번은 없다고 할 겁니다. 따로 몰래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내가 따로 몇 번 물어봤어요. 입막음. 이게 한국 정치의 이제 과제가 되겠죠. 이준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아무 말이나 하면서 그게 먹혀들면 좋은 거고 안 먹혀드는데 그거를 또 비판받으면 불쌍해 보이고 그 이상한 포지션에 있는 이준석을 우리 정치는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네. 시간이 지나면 암덩어리가 될 되니까?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이 과제입니다. 먹어서도 저런 태도면 진짜 네. 늘 젊은 사람일 수도 있죠. 영원한 청춘. 청년 정치 호소인이라고 누가. 청년 정치 호소인. 네, 어쨌든 이게 이제 대선 전에 거의 마지막 방송인 셈이니까요. 어떻게 제가 예정했던 질문은 아니지만 좀 같이 하면서 어떠셨는지 이런 흐름 좀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사실 저는 이제 여론조사 속에 매일 묻혀 사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까.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튀는 결과들을 봐도 그 안에서 이제 제 스스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중간선 예측을 찾아가면서 보는 편이었는데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까, 뭘 물어볼까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려고 하니까 역시 자료들을 찾아서 그 증거들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최대한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서 자료로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저한테도 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의미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있으시면 좋겠다. 이게 지금은 참 정치 관련한 컨텐츠 굉장히 홍수처럼 쏟아지는 때인데 이 속에서도 근거와 자료에 근거해서 신뢰성 있게 하는 얘기들이 더 신뢰받는 그런 컨텐츠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 저도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질문 정답 말투는 학원 다니시나? 나 거길 다녀야 돼, 처음에. 하나도 욕안 먹을 수 있고 아주 합리적으로 답변을 하시네. 정답지를 제출하셨어요. 합격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콜콜 2부 여기까지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부디 우리 여기 예측 나왔던 것 중에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홍민철 기자님의 예측이 꼭 맞기를 바라면서 이준석 3%. 네, 그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아무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